자, 오늘 대단원이 바뀌는 대단한 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대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단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이 파동의 성질과 활용이라고 해서 그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의 이 부분이 거의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많고요. 일단 두 번째 중단원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빛의 입자성과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이 되겠죠. 파동의 진행과 굴절 단원에서는 진동수, 주기, 파장, 진폭, 전파 속력과 같은 파동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물리량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중에서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파동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꺾이는 현상이 굴절인데요. 그 굴절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고, 그 굴절과 관련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 전반사가 있습니다. 이제 매질의 경계면에서 특정 조건에서는 이제 투과가 일어나지 않고 반사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3단원 전체에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이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소단원은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제법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생소하지는 않을 거고요. 수능에서는 보통 1번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간섭이 이제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같은 모양이 만나면 더해지고요. 반대 모양이 만나면 서로 진폭이 작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이고요. 그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파동이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빛이 간섭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굴절 부분에서도 실험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의 굴절률을 한번 측정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이제 빛의 이중성은 광전 효과가 주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제 빛은 간섭하기 때문에 파동이라고 거의 결론 지어졌는데, 그때 과학계에서도 실제로 결론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빛을 금속에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빛을 파동으로 보면 안 되고 입자로 봐야지만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빛의 입자상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동으로 생각했던 빛이 입자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입자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도 파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질의 파동성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에 대한 얘기로 단원이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보면 이제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위로 볼록한 부분을 산마루에 빗대어서 마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골짜기에 빗대어서 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동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규칙적인 모습이.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까지 요 이제 규칙되는 모양의 최소 단위의 길이를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전파 속력은 뭐냐면, 파동은 매질을 매개로 전파되는데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요.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라는 것은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거는 주기분의 파장이 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울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단원 전체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굴절은 이제 파동만 사실 굴절하는 건 아니고 입자도 굴절할 수 있는데요. 매질에 따라서 이제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에 따라서 파동은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파동이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규칙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파동을 관찰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두 지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물에 빠진 게 물에 사람이 빠진 거죠. 빠져 있을 때 인명 구조원이 얘를 구조하러 갈 때에는 A 경로, B 경로, C 경로 중에서 C 경로를 택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속도가 수영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달리는 거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수영하는 거리를 좀 짧게 가야지 빨리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박태환이 수영하고 제가 달리면 제가 이깁니다. 달리는 게 수영보다 무조건 더 빨라요. 비웃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달리기가 느려도 그래도 예전에는 그 날씬할 때는 제법 잘 달렸다. 반대표로 뛸 때도 있었고 지금은 비록 이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커져가지고 속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악어의 입장에서 여기에 있다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러 가려면 요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왜냐면 기어가는 것보다 악어는 헤엄치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굴절되는 경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굴절되는 그 경로는 결국에 두 지점을 잇는 경로 중에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 가다 보니까 이게 굴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마입니다. 오래 사셨네요. 그때 당시 치고 환갑 넘기셨네요. 예, 이럴 때가 아니죠. 자, 분산과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파동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전자기파하고요 나머지 파동, 역학적 파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질이 필요한 역학적 파동 같은 경우에는 매질만 같으면 속력이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소리는 높낮이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고 요거는 진동수가 달라요. 하지만 공기 중에서 전파되는 속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둘 다 속력이 빨라져요. 요것도 속력이 빨라지고 요것도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빨라지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또 물속에서끼리 속력이 똑같아요. 근데 빛은 다릅니다. 전자기파만 달라요. 전자기파는 특이하게도 진공에서만 진동수하고 관련 없이 속력이 같아요.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빛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진공에서는 속력이 같아요. 근데 요 프리즘과 같은 이런 매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속력이 무조건 느려집니다. 무조건 물질 속에 들어가면. 근데 속력이 느려지는데 소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진동수에 따라서 느려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소리는 물속에서 속력이 똑같이 빨라지고 똑같은 비율로 빨라지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진공에서는 속력이 같은데 똑같은 매질에 들어가도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서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해지니까 굴절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꺾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낸 이 색깔의 패턴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광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프리즘으로도 분광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번에 관찰했던 분광기는 회절 격자라는 걸 이용해서 빛의 색깔에 따라서 회절되는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든 분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갖고 이렇게 색깔이 분리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고, 요 과정에서 나온 빛의 그 패턴이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영은 이제 그 토마스 영이라고 영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논란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50 정도, 입자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은 이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만약에 빛이 파동이면 간섭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더워? 그 옷을 벗으면 될 텐데. 네. 그래서 그 간섭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그 유리 있죠, 유리판을 이제 양초 같은 걸로 이게 그름을 만들어서 시커멓게 이렇게 그름을 만들어요. 그름을 만드는 다음에 그 면도날 있죠? 이 면도날로 한번 싹 그으면 이렇게 이 부분만 하얗게 이렇게 그름이 벗겨져서 슬릿이 됩니다. 이게 단일 슬릿이에요. 요 부분은 이제 단일 슬릿입니다. 요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뭐냐면, 요 자연광은 다양한 빛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빛이 섞여 있으니까 특정 순간에 보면은 이제 마루인 부분도 있을 거고 고린 부분도 있을 거고 막 그렇게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은 영역을 지난 빛들은 그래도 좀 상태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영역을 한번 지나간 빛은 그래도 모양이 비슷한 상태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면도날을 이렇게 두 개 겹치면요, 아이고 검은색으로 해요. 면도날을 이렇게 두 개 겹쳐서 이렇게 탁 그으면 선이 두 개 나타나겠죠. 선이. 요게 이중슬릿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하는 것도 요 사이의 간격이 0.1mm인 거랑 0.2mm인 거,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한 빛은 일단 뭐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똑같은 모양을 출발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번째 슬릿에 도달하게 되면 같은 모양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같은 모양으로 출발을 하면 요 녀석하고 거리가 같은 지점 있죠. 딱 중심 부분. 요 부분은 마루하고 마루끼리 혹은 골하고 골끼리 만나서 변이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커져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커질 거고요. 빛의 경우에는 빛이 더 밝아질 거고, 물결파라면은 물결파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치면은 여기에 밝은 무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요, 요 길이는 길어지고 요 길이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경로 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로 차이가 딱 반파장이 되는 지점이 되면 하나는 골로 도달하게 되면 하나는 마루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상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아까 합쳐서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 합쳐져서 작아지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가 상쇄 간섭이 되면은 소리가 작아지고요. 빛이 상쇄 간섭하면 빛이 약해지고, 물결파가 상쇄 간섭하면 잔잔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 차이가 더 많아지면 또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두 배가 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또 같은 모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실험을 해보면, 스피커 두 개를 놔두고 실험해보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빛의 경우도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이 실험을 설계해서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빛이 밝고 어둡고 이렇게 무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간섭 무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빛은 간섭하고 빛은 파동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실험을 실제로 할 건데, 여러분이 하는 실험은 요 단일 슬릿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를
바로 여기다 비춰가지고 그 간섭 무늬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자체가 결맞은 빛이라고 해서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다 합쳐진 빛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현대 이중슬릿 실험은 이제 요거를 제외하고 레이저로 바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영에 의해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섭 현상의 또 하나의 예로는 정상파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가는 빨간색 파동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파란색 파동이 합쳐진 게 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동이, 그러니까 파장하고 진동수하고 전파 속력 이런 것들이 동일한 파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가지고 간섭을 일으키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과 같은 이런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을 정상파 혹은 정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간섭 현상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중단으로는 빛의 이중슬릿 실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빛이 파동이다라는 걸 통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단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듣고 보는 이제 소리하고 빛은 파동이잖아요. 예, 파동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금속에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에너지라든지 전자의 개수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본 결과 빛을 다시 입자로 봐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파동으로 이미 결론이 나와졌던 빛이 입자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자 입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빛도 파동이자 입자니까 전자도 입자이자 파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제 전자는 파동이다라는 그 물질의 이중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자는 당연히 입자 아니야? 뭐야 그럼? 소리도 입자라고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소리는 우리가 당연히 파동이라 생각하는데 소리를 입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연구한 러시아의 물리학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입자라고 간주하고 소리하고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입자로 볼 수도 있고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입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황희정승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황희정승의 이제 그 일화 중에서 삼가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가재상.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삼가란 세 번 옳다라는 뜻이다. 황희정승 집에 하녀들이 싸우다가 황희정승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아마 이 알아 들어본 애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하녀가 자기의 사정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황희정승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하녀가 와서 막 자기 주장을 또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둘이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부인 말도 옳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양자역학적 대화예요. 빛이 파동이다. 네 말도 맞아요. 빛이 입자다. 네 말도 맞아. 둘 다 맞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말도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입자로 행동하고 어쩔 때는 파동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황희정승은 이제 부인의 말도 옳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읽던 책을 계속 읽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두 가지 책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황희정승이 추천하는 양자역학 책 두 권. 오른쪽에 있는 이 김사궁의 양자 공부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때. 근데 이제 수업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양자역학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양자역학을 이제 만들었던 대부분의 독일 물리학자들입니다. 그 물리학자들이 썼던 논문들을
같이 해석하면서 그 카이스트 동기생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양자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같이 보면서 해가지고 실제로 수업할 때도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약간 양자역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교양 도서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나마 제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재미있는 좀 이상한 감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이 책 뒤에 보면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된 여러 교양 과학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좋던데, 이제 그 여러 책들의 이제 장단점과 그 책의 주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양자 물리학사하고 관련된 책을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이 책을 추천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추했던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만지트 쿠마르라는 사람이 쓴 양자 물리학 백년사인데요. 이제 양자 물리학이 발달된 과정과 함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솔베이 회의라고 여러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하고 보어가 이제 논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논쟁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계속 뭔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모르고 막 이게 막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는데, 요 두 책을 같이 참고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이 책을 같이 읽고 해석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옥성환이라고 검색해 보면 그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 빛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뉴턴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광학이라는 책도 냈고요. 뉴턴이 어째 보면 처음으로 이제 프리즘으로 빛의 색깔을 분리해 난 다음에 두 번째 프리즘으로 다시 그 빛을 모아서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뉴턴이 이 빛의 본성에 대해서 입자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동시대에 하이언스라는 사람이 에테르라는 가상적인 매질을 이용해서 빛을 파동이라고 보고 굴절 반사 복굴절 현상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암만 해도 뉴턴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그 하이언스의 설명이 좀 더 어째 보면 와닿았어요. 약간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고 느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입자설과 파동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반반 정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이 되어 왔었는데, 요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빛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간섭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거의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100% 믿게 된 것은 맥스웰과 헤르츠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을 이용해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방정식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해내요. 그랬더니 그 전자기파의 속력이 그때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했던 빛의 속력하고 완벽하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빛은 전자기파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빛이 전자기파임을 밝혔고요. 그 말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니까 파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제로 실험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의 실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뒤집은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 광전효과는 이미 그 전에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을 금속에 비추었더니 그 빛은 자외선이었어요. 자외선을 금속에 비추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입자라고 보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의하면 또 파동이거든요. 근데 광전 효과는 또 입자예요. 그래서 이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이제 이상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희정선이 말만 따라 이제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입자로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동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2단원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이제 빛을 입자에 비췄을 때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결과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결과만. 요거는 이제 드래곤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드래곤볼 알아요? 그래도 간혹 본 애들이 있던데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원기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쏴가지고 이제 적을 죽이는 이런 방식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에네르기파라고 해가지고 에네르기파 이러면 이제 막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파동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합니다. 파동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요. 근데 입자는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차이점을 알겠어요? 입자는 충돌하는 동시에 한꺼번에 에너지가 확 전달돼 버려요. 근데 파동은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광전 효과는 이제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이온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으로부터 구석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근데 빛이 파동이라면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받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다가 100이 되어야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을 비추고 시간이 좀 있다가 나와야 돼요. 전자가.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자 대 입자의 충돌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자면은 설명이 되죠. 한 번에 에너지를 주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파동이라면 이게 100을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은 에네르기파가 아니고 이제 원기옥처럼 이게 입자 대 입자로서 이제 불연속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빛을 입자라고 보고 광자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광양자라고 약간 애매한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자는 뭐냐면 이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입자처럼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 그냥 입자다 그렇게 해버리고 입자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제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형태로 본 거죠. 나중에는 이제 광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42권짜리인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42권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아침 일찍 독서실로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42권을 하루 만에 주파했던 이런 기억이 나네요. 콜라 하나 이렇게 탁 뽑아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행복한 하루였어. 자, 그거 얘기고요. 자, 요거는 그 양자물리학 백년사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특허노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 소주제 제목이 특허노예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 덕분에 이제 그는 굶주림이라는 성가신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되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이제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뭐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생가 이런 데 가봐도 집이 되게 좁아요. 아, 그때 저도 그 스위스에 갔을 때 거기 아인슈타인 생가에 가보려고 힘겹게 기차를 타고 찾아갔는데 그 공사 중이어가지고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물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거의 BTS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뉴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국 런던에 여행 갔을 때는 그 뉴턴이 주로 공부했던 독서실이라고 해서 그때 또 막 사진 찍고 이랬어요. 사람들 아무도 사진 안 찍는데 설명해 보니까 뉴턴이 자주 공부했던 뭐 독서실 도서관, 독서실은 없었죠 그때.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뉴턴이 공부를 했대 하면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상대성 이론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뉴턴과 같은 사람이 이미 개발해서 거의 정립한 이론을 약간 수정한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그 광량자의 개념,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은 자신에 의해서 개발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과거의 물리학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오히려 이 광전 효과에 대한 이론을 더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시간의 비중을 보면 상대성 이론을 생각한 시간보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 훨씬 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양자역학을 완전 새로운 물리학이고 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제 그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로 볼 수 있다면 입자인 전자도 파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물질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물질파 이론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의 이중슬립 실험을 전자로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의 이중슬립 실험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위로 뽑혔던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이 굉장히 특이해요. 자, 이 전자를요, 또 이중슬릿에 통과시켜요. 그러면 전자도 파동이라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전자가 왼쪽 슬릿과 오른쪽 슬릿 중에 어디를 통과하는지 관찰을 하고 있으면 전자가 실제로 이쪽을 통과하거나 이쪽을 통과해요. 그래서 간섭 무늬가 안 나타납니다. 그냥 입자처럼 행동해요. 근데 전자가 왼쪽을 통과하는지 오른쪽을 통과하는지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하면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자 두 개가 뭐 어떻게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전자를 한 개 쌓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전자를 한 개 쌓아요. 한 개씩 쏩니다. 한 개 쌓다가 쉬었다가 한 개 쌓다가 쉬었다가 한 개 쌓다가 쉬었다가 요렇게 해도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전자를 한 개 쏘잖아요. 한 개 쏘면 여기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한 50%는 이쪽을 통과하고 한 50%는 이쪽을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인슈타인하고 보어가 싸웁니다. 보어는 동시에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0%는 이쪽, 50%는 이쪽. 아인슈타인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험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험적으로는 이렇게 실험이 되면은 논쟁이 없었겠죠. 근데 그때는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계속 궁금하잖아요. 그럼 50%는 이쪽이고 50%는 이쪽이면 진짜 그럴 리가 있나? 어딘가 통과하겠지.
그래서 관측하잖아요. 그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관측을 안 하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보면은 입자고 안 보면은 파동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봐요. 원자 내에 있는 전자도요. 보지 않으면 확률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걸 이제 전자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 위치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또 안 보잖아? 그럼 다시 또 전자구름이 돼버려. 또 보잖아? 그럼 입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약간 이런 말도 해요. 과거의 모든 것은 파동이고 지금 이 순간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방금 얘기한 게 그 슈레딩거 고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슈레딩거 고양이를 상자 안에 놓고 이제 반감기가 뭐 한 10분인 녀석을 집어넣어요. 그 방사성 물질을. 그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 독극물이 나와요. 그럼 딱 10분이 되었을 때 고양이가 죽었냐 안 죽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50%는 죽어 있고 50%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면 이제 죽었냐 안 죽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란은 뭐냐면 그럼 뚜껑을 열기 전에는 정말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어있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인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상태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보어의 입장은 아니다. 50%쯤 죽어있고 50%쯤은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슈레딩거 고양이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측정이라는 게 사람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양이하고 그 주변에 있는 물질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질은 고양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전자는 실제로 진짜 아무도 관측 안 하고 진공 상태면은 어디를 통과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반쯤은 여기 통과하고 반쯤은 여기 통과하는 그런 중첩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원자 내 전자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이 몇 %,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이 몇 %, 그래서 확률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확률로. 근데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정확하게 위치가 측정되는 이런 겁니다. 아리송하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도 그 평생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위로를 받았던 말이 고톨트 레싱이라는 독일의 극작가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진실에 대한 열망은 진실에 대한 확실한 소유보다 더 소중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여기도 그러니까 진실 자체를 아는 것보다 양자역학의 진실을 아는 것보다 그거를 이제 알려고 추구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요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제 요 수업 준비할 때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이제 뭐 많이들 봤으니까 스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한 말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라는 거야. 요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하고 행복도 사이의 관계. 연봉이 한 3억에서 5억이 될 때까지는 연봉과 행복도가 비례한대요. 돈이 많이 벌수록 행복하답니다. 근데 연봉이 한 5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연봉과 행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때문에 행복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 구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부자들 아니고는 사실 연봉이 클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한 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의사랑 약사, 뭐 수의사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또 너무 많으면 근데 이게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 남겼습니다. 자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과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야. 아 실제로 바보는 즐겁다라고 하죠. 바보는 아는 게 없으니까 다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뭐든 조금이라도 알면 재밌는 거예요. 반면에 또 되게 아는 사람도 이제 재미가 이게 과학자들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의사가 되면 가족이 좋고 판사가 되면 친척들까지 좋고 과학자가 되면 지만 좋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이제 유의가 공부래요. 공부, 지식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고대 시대에도 철학이 생긴 배경이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철학을 했거든요. 귀족들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냐면 농사도 노예가 짓잖아요. 집안일도 노예가 해. 자기가 계속 하는 거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하기 시작한 게 철학이에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는 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지식에 대한 유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 때 막 이렇게 항의해가지고 쟁취한 게 공교육이잖아. 우리도 공부하게 해줘. 그래서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게임도 여러분 게임으로 수능 보고 입시하면 게임 싫어질걸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이제 성적 내고 게임으로 이제 점수 내고 줄 세워가지고 뭐 직장 하고 연봉 주고 이렇게 하면 게임이 싫어질 걸. 그래서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추천하는 게 진짜 책을 읽으세요. 책을. 저도 시간이 없어서 소리 좀 많이 못 읽는 편은 있는데 그래도 간혹 좀 짬을 내 가지고 책을 읽으면 그 순간은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은 그래도 이제 공평하긴 하거든요. 시간은.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냥 얻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즐거워요. 실제로. 아마 시험 기간에 책 읽어보면 그 느낌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봉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을 때에는 연봉으로 찾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이제 책을 읽어서 이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3단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